네. 또 잠시 사다리 타기 올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챕터 4로 넘어와서 딥러닝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전에 그냥 커리큘럼을 잠시 보면은 뭐 딥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신경망을 통해 원리 이해하고 경사하강, 역전파, CNN, RNN 그리고 어텐션 기법 그리고 또 다양한 기법들 이렇게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의는 3번 자동으로 복습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오면은 잘 적응이 될 거라고 합니다. 딥러닝이랑 비교된 게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렇게 있는데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고 그 안에 기계학습, 그 안에 딥러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기술이며 기계학습은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고 또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에 기반하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뛰어난 성능을 이끌어내는 분야가 딥러닝입니다. 또 딥러닝이랑 비교된 게 빅데이터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있으니 이 부분은 딥러닝에도 잘 사용하지 않으니 이 부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빅데이터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조금 비교해보면 기계학습에는 특정 추출기를 사람이 설정해줘서 특징 벡터를 구한 후 이 분류기에서 학습하는 것만 컴퓨터가 하는데 이제 딥러닝은 특징 추출기까지 컴퓨터에게 맡겨 컴퓨터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점들이 있는 값을 아웃풋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을 끊는 회기 그리고 강아지,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이 물체가 사진에서 이 물체라는 것을 알아들 수 있는 물체 검출 그리고 각 픽셀별로 해서 이 픽셀에 있는 이거는 자동차, 여기는 나무, 여기는 건물 그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습 때 하게 될 영상을 분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또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영상 초해상도 그 이미지가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오히려 더 화질이 좋은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이 그린 그 예술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적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알파고와 같이 강화학습도 가능합니다. 딥러닝의 구성 요소는 저번 강의에서도 계속 나눠서 했듯이 학습 단계와 테스트 단계가 있는데 학습 단계에는 네트워크 구조, 손실함수, 알고리즘 이 과정 앞에서 계속 했듯이 반복해서 더 나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고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미지를 주어 이게 얼마나 잘 평가됐는지 확인하는 게 테스트 단계입니다. 딥러닝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1940년대에 처음 딥러닝에 관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때 일렉트로닉 브레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엑소얼 프로블럼에 의해 약간 딥러닝이 침체되었었다가 이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침체기가 더 있었습니다. 크게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06년 이 딥 뉴런 네트워크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신신경 그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할 때 조금 상용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최초의 인공신경망
이 1943년에 나온 그 개념이며 이거는 58년에 나온 개념인데 퍼셉트론 구조인데 이 인풋을 어떤 웨이트에 각각 곱해서 합해서 어떤 액티브 펑션을 통해 통과시켜서 나오는 아웃풋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B라는 바이오스를 통해 편향을 결정하고 또 이 X1, X2를 W1, W2에 각각 곱해서 합해준 이것이 0보다 클 때 1을 보내주는 이 액티브 펑션,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을 아웃풋해주는 펑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보다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1의 값을 도출해주며 이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값을 도출해 준 것으로 시각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되는 우리나 둘 다 true여야 true가 되는 and일 때는 이거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둘 다 true일 때나 둘 다 false일 때만 true가 나오는 XOR을 사용할 때는 이 perceptron을 사용했을 때는 선 한 개로 이거를 분류할 수 없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해결한 게 다층 퍼셉트론인데 이 두 번째 은닉 계층을 통해서 출력 계층을 가게 하여 이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XOR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파 알고리즘이 유명해졌는데 이때는 정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이 에러를 검출해서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 역방향으로 해주는 과정인데 이 알고리즘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숫자를 손글씨를 실제 텍스트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필기 숫자 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층을 깊게 쌓으면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이 딥 뉴런 네트워크를 설정했는데 이게 깊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학습이 어려워지는 기울기 손실이 일어나서 또 두 번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신층 비등 신경망 등장이라고 이 RBM 비지도 학습법이 여러 개 겹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 이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판단하는 것, 뭐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알렉스넷이라는 GPU를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등을 한 게 그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10%나 향상이 되어서 이때부터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딥러닝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딥러닝의 현재를 설명하자면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 기존에 있던 AI 같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딥러닝이 뛰어넘었고 여기 알파고가 출시된 2016년에 좀 많이 증가되었다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그 다음에 딥러닝의 대중화의 프레임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예전에는 리눅스 기반인 카페2와 윈도우 기반인 맷 컨버넷이 있었고요. 이거는 맷 컨버넷은 매틀랩 환경에 익숙한 연구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두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C++과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파이토치는 파이썬하고 굉장히 문법이 비슷해서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AWS, 그 다음에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세 개의 회사에서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PU를 나타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GTX 1080이 원래는 게이밍 용도였는데 이게 딥러닝 연구에서
뛰어난 가성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타이탄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테슬라가 있는데 이건 주로 서버 관리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데이터부터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부 다 커스터머가 했다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다 제공을 해주고, 아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제공을 해주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커스터머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서비스에서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같은 어플리케이션만 커스터머가 어,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됐고,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에서는 전부 다 제공을 해가지고 누구나 클라우드에서 쉽게 배우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의 적용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마트팜, 넷플릭스, 스마트 팩토리, 챗봇, 그 다음에 IP 카메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랑 서비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점차 똑같이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좀 많이 성장을 이룰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딥러닝 실습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듈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에폭만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모델 이용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학습 루프랑 테스트 루프를 정의를 할 건데, 여기서 이미지를 받아와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으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로스 값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기울기를 이용하여서 옵티마이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값이랑 어큐러시 값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루프에서는 옵티마이저를 하는 과정을 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255로 나누고, 그 다음에 차원 추가를 해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랑 셔플을 적용한 트레인 셋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배치 사이즈만 적용한 테스트 셋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든 모델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케라스의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불러와서 설정을 하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불러와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설정할 건데, 여기서는 케라스 매트릭스 민을 사용해서 트레인 로스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스파스 카테고리컬 어큐러시를 가져와서 트레인 어큐러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해볼 건데, 포문을 돌려서 F만큼 학습을 할 거고요. 트레인 로스랑 어큐러시, 그 다음에 테스트 로스와 테스트 어큐러시를 나타내도록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얕은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신경세포와 되게 비슷한데, 여기 입력값들은 수상돌기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출력값은 축삭돌기와 비슷하게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내기 전에 활성함수를 통해 비선형 특성을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그래프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각각 뉴런들을 그래프의 노드로, 그 다음에 그 연결성들을 엣지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인공신경망은 뉴런들끼리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는 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이걸 딥러닝 네트워크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렇게 각각 계층들을 나눠 가지고 각 계층 안에 있는 뉴런들을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뉴런들에 연결을 해주는 걸 말하고요. 덴스 레이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 걸 말하고요. 다음으로 얕은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와 회귀를 설명하겠습니다. 얕은 신경망으로는 키와 몸무게 나이를 받아서 입력값으로 받아서 히든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에 대한 기대 수명을 예상하는 것 같이 학습에 대해 입력과 출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귀는 학습 샘플들로부터 연속된 값의 출력을 추정하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특정 범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다중 분류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얕은 신경망을 이용한 회귀에서는 동작이 거의 출력 계층의 활성 함수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보통 그 출력 함수에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진 분류, 얕은 신경망을 이용한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게 출력 계층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하면 0과 1 사이에 실수값이 출력이 되는데 그게 0.5보다 작으면 첫 번째 클래스, 0.5보다 크면 두 번째 클래스로 분류되는 이진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는 소프트맥스라는 활성 함수를 사용할 건데 소프트맥스는 출력 계층에서 나오는 아웃풋 개수만큼 백수에서 각각 확률들이 나오고 그 각각 더한 확률들 더한 값이 1이 되도록 해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출력된 값들은 그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얕은 신경망의 수식적 이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얕은 신경망은 입력 계층, 인립 계층, 출력 계층이 있습니다. 뉴런의 수학적 표현에서는 여기서 각각 그 입력들을 웨이트들을 곱해서 더한 값에다 그 현양값을 더한 거에 활성함수를 씌우면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이 시그마의 합들을 어차피 같은 인덱스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행 벡터를 트랜스포즈 해갖고 열 벡터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결합의 수학적 표현인데 여기서도 각 하나하나 다 한 거를 원래는 여기서는 이 y 값이 그 스칼라 값이었는데 이제는 정결합이니까 y도 그 행렬 벡터 값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입력 계층은 입력 계층에 설명드릴 건데 입력 계층은 아무런 여전도 일어나지 않고 신경망에 입력을 받아 다음 계층으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력으로 줘야 하는 게 이게 특징 추출 문제인데 이게 입력 계층을 무엇을 입력을 뭐로 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값의 정확도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층의 크기는 노드의 개수, 스칼라, 그 벡터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은닉 계층은 입력 계층과 연결된 정결합 계층인데 여기서 입출력 관점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은닉 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계층이고 얕은 신경망에서는 하나만 사용한답니다. 여기서 이게 H로 되는 거는 히든에서 H를 따서 이게 저희가 입력을 받아서 이게 은닉 계층을 거치면 이게 H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출력 계층은 은닉 계층 다음에 나오는 정결합 계층인데 외부로 출력 신호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경망의 계층은 출력 계층의 활성함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활성함수는 여기서 A5가 이게 활성함수입니다. 회귀 문제 이해하겠습니다. 회귀는 그 입력들에 대해서 새로운 입력들에 대해서 그 출력을 예측하는 게 회귀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여기서 이 웨이트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웨이트 값은 평균 제곱 에러를 해서 이게 이쪽을 이게 ARGB니 이쪽을 가장 작게 만드는 W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제곱 에러에서 이게 뺀 거에 오차의 제곱에 평균을 하는 건데 이게 2분의 1은 저희가 이게 그 W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을 할 때 이게 2를 없애주면서 편안하게 하려고 2를 해준 겁니다. 어차피 상수라서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 제곱 오차는 여기서 말했던 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8.3이랑 4.6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면 에러가 5.8이 나오고 이렇게 9.4, 3.8을 대입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이의 길이와 체중의 오차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정선형 회귀는 아까 이게 하나만 있었다면 이렇게 여러 개로 돼서 이렇게 벡터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그마는 벡터의 내적으로 바뀝니다. 다중선형 회귀의 계약적 해석에서는 여기서는 그 y와 x의 2차원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입력값이 하나씩 늘수록 3차원이 되고 이제 4차원보다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얕은 신경망의 회귀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서 이게 활성함수가 아이덴티티면 이게 선형 회귀가 돼서 그 선형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 이게 원래 저희가 이 입력값을 이게 선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선형 회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은닉 계층을 거쳐서 선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선형 회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입력 계층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래 바로 곡선으로 만들 수 없는데 이거를 은닉 계층을 통해서 곡선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 회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분류 문제를 하겠습니다. 분류는 아까 그 디시전 바운드리를 통해서 이게 0이냐 1이냐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그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류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이게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게 0.5를 기준으로 이게 두 분류, 위에 분류랑 아래 분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의 수식적 표현은 이렇게 되고 값이 작아질수록 0, 커질수록 1 모든 실수값의 출력이 정의가 되고 출력이 0과 1로 나와서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출력 기울기가
각박하니까 출력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 교차인데, 그래서 학습 데이터 정답은 0과 1로 표현했을 때 1이면 정답이라 했을 때 1이면 정답입니다. 1일 때 여기서 y 틸타 이거는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나온 값이어서 이게 0부터 1까지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일 때 y 틸타의 값이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에러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다중 로지스틱의 기하학적 해석도 이게 차원이 늘어날수록 직선, 평면, 초평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얕은 신경망 분류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서 이 활성함수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면 이게 로지스틱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입력계층이 그 선형적 입력계층을 그 은닉계층을 통해서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 분류를 할 수 있게 딱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입력계층에서 보면 이게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보면 디시전 바운드리가 곡선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만 안 듣기나요? 저도 안 들려요. 저도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저희 목소리도 안 듣기나 본데요. 어떻게 하지?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네. 네.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다중 분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 분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 다중 클래스 분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먼저 그 이진 분류란 게 있습니다. 이진 분류는 네 아니오로 네 아니오로 답이 나오는 분류 방법이 이진 분류고, 다중 분류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아니오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답이 나오는 분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다중 분류 문제의 정답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원하드 인코딩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클래스에서 하나의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로 표현하는 기법이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드 인코딩은 이 희소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희소 벡터는 이 대부분의 값이 0이고 크기가 있는 값이 1인 값이 희소하게 나타내는 벡터로, 원하드 인코딩이 이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희소 벡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얕은 신경망으로 다중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출력 계층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는데,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이 전체 그 출력 값을 합한 게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1이 돼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근데 이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0이거나 010이거나 001이면은 어쨌든 1이니까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 출력 값을 내는 것도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 입력 값들을 그 기수 함수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씌워준 다음에 이 밑에는 그 모든 입력들의 지수함수 표현한 것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이 분자에는 이 하나의 입력만을 둬서 확률로 나타내주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입력값을 전체 합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출력은 소수점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이게 하나를 전체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모든 입력의 값의 합은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로 이게 최종 단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비교하면은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입력이 2개밖에 없고 입력 중 하나가 0으로 고정이 될 때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 부르는데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정의에서 그 대입을 해보면은 이 입력을 익스포넨셜 함수를 씌우고 그 전체를 더한 다음에 하나 이 위에를 분자에 둔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하나 입력을 0으로 강제한 클래스 소프트맥스 함수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정답과 출력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비교를 하면은 정확하게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오차가 나올 건데요. 그중 오차로 쓸 수 있는 게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있습니다. 그 수식은 이렇게 되고 y가 정답 제공해주는 정답이고 y 틸다가 우리가 추정한 정답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이게 y 틸다가 1이면은 정확히 그 오차가 0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한 것이고 이 y 틸다가 작아질수록 오차가 점점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거를 수식으로 보면은 그 y가 이 정답이 세 번째 클래스가 정답이라고 치면은 y 틸다를 추정한 게 가운데가 0.6이잖아요. 그래서 에러 값 위에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다가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0.51이고 다음 더 정확한 추정을 통해서 세 번째 클래스를 0.8 확률로 계산을 하면은 오차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차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얕은 신경망 구형 실습인데 그 구형 실습에 대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넘파이하고 이 넘파이하고 웨틸렛 플러그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게 얕은 신경망에 쓰이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디파인 해주시고 그냥 수식적으로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도 이 식 그대로 디파인 해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정의를 할 텐데 먼저 클래스를 정의해 주시고 이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함수를 디파인 해줍니다. 이 초기화 함수는 그 히든 클래스의 이거 가중치하고 이 편향치를 초기화해주는 함수입니다. 제로스로 다 0으로 초기화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콜 함수는 그 직접 수식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ax 플러스 b 함수 ax 플러스 수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x 플러스 b 편향 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학습시킬 데이터를 저희가 원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 미리 제공해 준 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은 입력 계층이 2개 있고 그리고 히든 클래스가 128개고 그 출력 계층이 10개인 모델을 만들고요. 그 파라미터도 제공해 주는 거를 불러오고 그 모델을 그 트레이닝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답이고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예상한 출력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나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배열로 보면은 힘드니까 그 시각화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 그 클래스에 시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클래스를 시각화해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구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모델 출력 클래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다 돼가지고 다 나눠져서 정확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실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챕터 3는 모델의 경사학강 학습법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모델의 학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고 그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거를 스스로 정보를 추출하도록 하는 학습입니다. 사람의 지도학습은 그 나무 알려주는 거, 그래서 계속 나무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지도학습하는 거요. 머신러닝도 똑같이 나무에 대해 알려주고 동전에 대해 알려주고 개에 대해 알려주면은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 학습 매개 변수가 있는데 학습 매개 변수 전에 학습 모델이 먼저 있습니다. 학습 모델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학습 모델이고요. 학습 매개 변수는 이 입력과 출력을 빼고 나머지 이 편향 부분하고 이 가중치 부분, 이게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이게 변화하면은 이 기울기도 변하고 알고리즘의 출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는 아까 에러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 에러 값이 낮을수록 학습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정답과 알고리즘의 출력을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손실함수로는 이 평균 제곱 에러하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모델의 학습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로스 펑션,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합친 게 학습 환경이 됩니다. 이 모델에 트레이닝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는 게 입력이 되는 것이고 이 로스 펑션, 아까 에러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이 출력, 에러 값이 점점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알고리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값에 대해서 출력 값 y가 제일 작게 하는 값을 찾는 것이 알고리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학원 학습법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최적화 이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입력 값에 대해 최고로 작은 에러 값을 찾는 것이 최적화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 최소값을 찾는 방법으로는 무차별 대입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x 값을 모든 수를 대입해서 이 fx를 찾는 방법인데요. 무차별 대입법은. 근데 이거는 이 최소값이 x별이 존재하는 범위를 알아야지 대입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범위를 알더라도 이 정말 촘촘하게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으로 고안된 게 경사학원법입니다. 경사학원법은 이 기울기를 통해서 그 최소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를 해서 여기 이 점의 기울기를 통해서 다음 점으로 나아가려면은 학습 윤리라는 것을 곱하거나 그 처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움직여서 이 최소값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크면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범위를 이동해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록 함수는 이쪽에서 시작을 하든지 이쪽에서 시작을 하든지 어디서 시작하든지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함수이고요. 2차원 편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비볼록 함수는 그 시작하는 점에 따라서 최소값이 작게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만 최소값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최저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비볼록 함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